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김영란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코비드-19의 감염과 치료입니다. 우리 학생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척 힘드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감염을 시키고 또 우리가 어떤 예방 치료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지 사진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이렇게 생겼고요. 물론 나노미터 크기여서 거의 전자현명을 통해서만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이십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K방역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좋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백신이란 거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람 몸 안에 이 바이러스 약독화한 것 또는 뭐 죽인 그런 단백질을 우리 사람 몸 안에 주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다시 백신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 인간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아주 오래전에는 즉 16세기까지는 놀랍게도 사람이 30세 이상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여기 통계 자료를 보시면 19, 28, 21세였죠.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미국 평균인데요. 47세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2006년에 들어서야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77.5세예요. 지금은 제 생각에 저는 100세까지 살 것 같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은 120세를 거뜬히 이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건강을 챙기고 여러 가지 직업도 뭐 자기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네이처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에서 인간 수명 한계가 115세 정도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97년에 아마 우리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인 것 같은데요. 프랑스인이 122세까지 산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수명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아마도 2300년이 되면 150세까지는 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 또 두 번째는 항생제, 세 번째는 항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세 가지를 꼽자고 하면 백신, 항생제, 이제 항바이러스제는 아직도 사용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종류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항생제의 개발이 우리 인간의 수명을 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과 항생제가 없을 때는 감염성 질환이 돌게 되면 그 마을 사람이 대부분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이때 중세 이런 때 뭐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으로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었죠. 즉 백신이란 거는 이제 바이러스 백신, 세균 백신이 있는데 이것들을 약하게 만들거나 죽여서 우리 사람 또는 동물의 몸 안에 이제 일부러 미량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해서 병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즉 죽어서 병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단백질에 대해서 인간의 몸 안에서
동물의 몸 안에서 면역계가 그것에 대한 방어작용을 하고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선천면역, 후천면역을 통해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 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실제로 이 원인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싸울 수 있는 면역계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독감 백신을 맞는다 그러면 실제로 독감이 유행했을 때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아주 약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쉽게 우리 몸 안에서 면역에 의해서 그 독감 바이러스 제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항생제는 이제 세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페니실린이 대표적이죠. 페니실린의 개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이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거나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2019년도에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입니다.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 종류의 예방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BCG부터 시작해서 1개월에 맞는 백신들에서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구균뿐만 아니라 홍역, 여기 수두 여러 예방접종이 있고요. 또 성인이 된 다음에는 요즘 꼭 필요한 독감 백신, 또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폐렴 백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를 제시하고 기본 접종과 추가 접종을 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항생제는 병원성 세균을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바이러스 종류는 크게 RNA 바이러스와 DNA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유전 정보, 이 핵산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RNA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증식은 세균은 이 영양분, 공기, 물, 양분이 있으면 스스로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숙주로 삼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환경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 뜻이죠. 불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세균은 환경에서도 자연 환경 중에서도 영양분과 물 이런 공기만 있으면 스스로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균 증식은 보통 우리 이콜라이 대장균의 경우에는 20분에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균은 모양에 따라서 동그란 구균, 길쭉한 강균, 이렇게 나선균으로 나뉘어지고요. 크기는 세균은 마이크로미터 크기입니다. 그래서 1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 바이러스는 나노미터 크기예요. 30에서 700 나노미터라고 했는데 1000 나노미터가 1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작은 크기죠.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치료를 위해서는 항생제,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스 2019년도에 생겼다고 해서 코비드 19이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에 세계로 확산을 해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는지 조사를 통해서 박쥐에서 왔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박쥐에서 서식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상갑으로 옮겨가서 이것에 노출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인 천상갑을 거쳐서 인간에게 전염이 되어 있는데 이 중간 숙주가 천상갑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종 특이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 특이성이란 것은 특정한 바이러스가 조류만 감염시킬 수 있다거나 또 돼지만 감염시킬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종 특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조류만 감염을 시키고요. 사람의 독감 바이러스는 사람만 감염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 코비드-19 바이러스처럼 이 종 특이성이 있지만 중간 숙주가 있으면 이 중간 숙주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사람도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에 박쥐에서만 서식할 수 있었는데 천상갑을 감염시킨 다음에 그 천상갑 안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사람도 감염시킬 수 있는 종류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는 종특이성이 있는데 그런 중간 숙주를 다시 한번 거치면 그 안에서 혼성이 되고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숙주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코비드-19의 주 증상은 주로 발열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디를 가든지 발열 체크를 하죠. 그래서 발열, 열이 88% 환자에서 나타나고요. 곤태감, 또 기침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또한 호흡곤란, 폐렴,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서 무증상이거나 또는 경증,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정보를 제가 질병관리청에 정리된 내용을 옮겨와 봤습니다. 자, 코비드-19는 사스코브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제1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이 되고요. 병원체는 사스코브2 바이러스인데 이것은 코로나 미리대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현재까지는 비말, 즉 침방울에 의해서 또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전파와 분리를 해야 되는데 공기전파란 것은 훨씬 작은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아직은 이 코비드-19 감염은 비말, 침방울에 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거나 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에 눈이라든가 코, 입 이런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보통 2주까지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진단 기준, 증상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치료는 첫 번째가 대증치료입니다. 대증치료라는 것은 원인 치료가 아니라 나타난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처방을 하고요.
또 염증이 생기면 항염증제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수액을 보충하고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를 하고요.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는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WHO에서 밝힌 치명률이 3.4%인데 지역마다 또는 연령마다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특히 치명률이 높습니다. 자, 예방을 위해서 아직은 백신이 없지만 많은 백신들이 현재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손 씻기를 해야 되는데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 되고 외출이나 배변 식사 전후 또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 됩니다. 자, 기침 애절 준수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살펴봅시다. 이 코비드-19이 밝혀지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6가지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4가지는 가벼운 감기 증상만 나타냈고요. 그 유명한 사스와 메르스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코비드-19은 이 사스하고 유전적으로 80%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양이 왕관 모양이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스와 메르스는 치사율이 30% 이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 어떻게 감염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람 세포에 AC2라는 단백질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AC2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용체는 사람 세포에 있는 AC2 리셉터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한 TMPR SS2라는 단백 분해 효소가 이것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림에서 다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 표면에 있는 AC2에 결합을 해서 이 바이러스 유전 정보가 사람 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자를 복제하고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기구들을 총동원해서 자기 바이러스를 만들게 일을 시킵니다. 참 얌체 같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적은 양에도 불구하고 사람 세포에 있는 많은 유전자를 복제하고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바이러스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감염한 사람 세포 바이러스를 많이 만든 다음에 이 사람 세포를 터뜨리고 나가서 또 새로운 사람 세포를 감염시키는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치료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람 세포의 AC2에 결합을 해야만 감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백신입니다. 현재 이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백신 항원들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임상실험 중입니다. 또한 이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니비터, 블라커 드럭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용체의 AC2의 단백질을 솔루블하게, 그러니까 뭐 용액에 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투여를 해주면 이 감염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즉 사람 세포에는 AC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노준 이 AC2에 결합해서 제거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단백 분해 효소로 중요한 역할을 한 TMPR SS2 이니비터 저해제를 약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고 이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에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모스텟이라는 약이 있는데 본래는 일본에서 만성 췌장염 치료를 위해서 승인받은 약인데 이런 기전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약물이 클로로킨,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죠. 이 약이 미국 대통령이 효과가 있다고 많이 홍보했지만 결국은 별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난 약입니다. 이 약은 본래 항말라리아 약이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와 사람 세포의 결합을 방해하는 기전으로 일부 효과가 있다고 연구가 되긴 했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에 결합한 다음에 단백 분해 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단백 분해 효소와 결합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차단하는 약이 킬레트라가 있습니다. 킬레트라. 실제로 항바이러스 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약이 렘데스빌입니다. 렘데스. 본래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예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하지만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 렘데스비르를 투여를 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대병원 이 감염내과 교수님이 이제 환자 치료하는 것을 가끔 페이스북에 올리곤 하는데 이 렘데스비르가 부족해서 아주 소수 사람들에게, 소수 환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사람에 직접 작용하도록 하는 그런 약물들입니다. 첫 번째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을 쓸 수 있습니다. 대증요법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염증 유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항염증제로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중에 IL6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IL6를 제거할 수 있는 모노크로나 엔티바디 항체, IL6 항체를 사용을 하고요. 또 염증을 유발하는 TNF-알파의 저해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플라스마 세라피라 그래서 혈장치료. 그래서 코비드-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의 혈장에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있는 거죠. 면역 세포들. 그래서 이 완치된 사람의 혈장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신천지 환자들이 완치된 다음에 수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마 치료를, 혈장 치료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백신 개발이죠. 백신 개발. 그래서 광범위한 백신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또 직접적인 치료제에 관한 연구가 전 세계에서 지금 열심히 과학자들이 또 저 같은 교수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역이란 것은 외부의 인자, 즉 항원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능력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종류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면역이 있어요. 여기 해당되는 대표적인 세포가 탐식세포가 있고 NK셀이 있고 또 보체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뭐 점막이라던가 눈물, 어떤 귀에 있는 털, 또 위액, 침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의 선천면역에 해당이 됩니다. 즉 외부에서 이염물질이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선천면역입니다. 후천면역은 우리가 한번 질병을 앓고 나거나 또는 예방 백신을 맞았을 때 획득되는 면역입니다. 후천면역.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B세포와 T세포가 있습니다.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이 항원을 제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세포입니다. T세포는 B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거나 또는 효과 T세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기억을 하고 다음에 똑같은 항원이 왔을 때 즉시 아주 빠르게 이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미생물의 침입 또는 유해물질의 침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역계가 잘 작용을 하면 아무리 많은 위험인자가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뭐 독감 바이러스 또 미지의 그런 병원성 물질에 대해서 이 면역계가 잘 작동한다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아주 건강하고 또 좋은 식습관, 또 운동, 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생활, 잠을 잘 자는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면역을 증가시킵시다. 수고하셨습니다.